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인데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용어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용어를 반드시 익혀야 된다. 그러면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시험 과목이 부동산 공시 법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공시 법이에요. 근데 혹시 이 법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이 법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 법 없어요. 없습니다. 민법 들어본 적 있죠? 채법 들어봤죠? 헌법 들어봤죠? 근데 공시법 없습니다. 이 공시법은요, 단행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에 관한 법들을 모아가지고 공시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시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공시법이 뭔지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하는데요. 자, 필기를 할 때, 첫 시간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필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자, 노트를 쓰시는데, 자, 여러분은 아마 노트를 쓴다면 세로로 쓰실 거예요. 자, 칠판이 가로로 깁니까? 세로로 깁니까? 가로로 길죠. 그러니까 강사들은 설명할 때 항상 가로로 논리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노트는 가로로 쓰세요. 세로로 쓰게 되면은요, 자, 계속 논리적으로 물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세로 쓰면 노트 옆에 빈 공간 없으면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를 항상 가로로 쓰세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부동산 공시법인데, 부동산 공시법,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제일 먼저 부동산은 말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부동산이 뭐예요?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으면은요, 토지와 그 정착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는 민법 시간의 얘기고, 뭐 움직이지 않는 물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그거는요,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 자, 객관식 시험은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아까 전에 있고, 객관식 시험하고 주관식 시험은 차이점은, 객관식 시험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주관식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둥글게 알기를 요구해요. 주관식은. 반면에 객관식 시험은요, 내용이 작지만 정확히 하기를 요구합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관식 시험은 무엇을 논하세요? 그럽니다. 자, 법입니다. 법에 관한 시험 무엇을 논하세요? 그럽니다. 자, 제일 먼저 1번, 목차는 항상 일정해요. 1번 의, 2번 법적 성격, 3번 요건, 4번 효과. 딱 여기 목차 순서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자, 요건에서 필요한 단어가 있겠죠. 출제자들이 시험, 대학 교수님들은 그죠? 시험 채점하잖아요. 그죠? 채점할 때 그 논리 하나하나 읽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서 꼭 필요한 단어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단어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를 출제자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에서 100점 맞으려고 그러면은요, 거기서 꼭 필요한 단어가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어디에서 무슨 단어 들어가야 되고, 어디는 무슨 단어 들어가야 되고, 공 1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10개 다 적었습니다. 100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부 양이 적어가지고 5개밖에 못 적었습니다. 빵점입니까? 주관식입니다. 10개 적으면 100점입니다. 5개 적었습니다. 빵점 아니에요. 50점 점수 줍니다. 안만큼 점수요. 자, 근데 객관식은 어떠냐 말입니다. 객관식 시험 오지 선당입니다. 자, 4개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1개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건 뭔 말인지 모르는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4개 아는 거 의미가 없어요.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안다는 거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객관식은. 어설프게.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많이 아는 것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뭐다라고 딱 나와야 돼요. 객관식은. 자, 그러면 부동산이 뭐냐 하니까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말합니다. 토지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뭡니까? 그럼 무조건 토지 건물 이렇게 딱 꺼내야 됩니다. 토지 건물이고 자, 공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말입니다. 공시는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공시는. 자, 이래 쓰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공시는 공개, 공고, 이런 뜻입니다. 외부에 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공시란 말은요, 자, 공시란 말은 어떤 특정한 내용이 있겠죠. 특정 사항, 이거를, 특정 사항을 외부에 알린다. 외부에 알린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서 공시란 말을 씁니다. 공개한다, 무엇을 외부에 알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부동산 공시법이 뭐예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글자 바꿔서. 부동산 공시법은 토지와 건물에 관한 특정한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문제되는 것이, 그럼 토지와 건물에 대한 특정한 내용을 외부에 알린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되는 것이 특정사항. 자, 요게 뭔데? 그리고 외부에 알린다. 그럼 어떻게 알릴 건데? 요게 다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분석하는 것이 무엇을 알릴 것이냐 문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알릴 것이냐 요게 나와야 됩니다. 무엇을 알릴 것이냐 대상이라 그럽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내용. 그리고 어떻게 알릴 것이냐 이게 방법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리느냐 하니까 우리가 자 부동산에 관한 이런 내용을 외부에 알린다 그럽니다. 사실관계하고 권리관계를 외부에 알린다 그럽니다. 사실관계가 뭐지? 이제 법률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실관계는 뭐냐 하니까 이거는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자, 사실관계는 뭘 사실관계라 그러냐니까 사실관계 이거를요. 부동산 표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표시. 자, 부동산이 뭐예요? 요거 토지 건물. 표시가 무슨 말일까? 표시. 자, 표시가 무슨 말일까? 요 표시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옛날에 영어 공부하실 때 그죠? 영어 공부할 때 그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면은 이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는지 그런 거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문장이 정확히 독해되잖아요. 그죠? 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가령 영업자 표시한다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무슨 뜻입니까? 표시한다. 자, 표시한다라고 제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첫 번째,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자, 또는요, 표시한다. 체크. 지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정한다. 자, 세 번째, 특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시법 시간에 표시란 말은요, 무슨 뜻으로 쓰느냐? 항상 요 뜻으로 씁니다. 공시법 시간에 표시란 말은 그러니까 공시법에서 표시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특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니까 시험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표시한다 이렇게 나올 거단 말입니다. 표시한다 이렇게 나오면은 자 어쩌고 저쩌고 특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시란 단어는요 무조건 특정한다는 뜻으로 쓰는 거예요. 특정한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가 뭐예요? 여기 토지 건물, 요거 특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특정하는 거, 그게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을 특정하는 게 사실관계냐? 그러면은, 사실관계는 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토지 건물이니까, 토지를 특정하는 표시가 있을 것이고, 건물을 특정하는 표시가 있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토지를 특정하는 표시가 있고, 건물을 특정하는 표시가 있는데, 그럼 토지 표시는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하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적어 놓고 시작할게요. 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 또는 좌표. 이거를 토지 표시라 그럽니다. 자, 토지 표시인데, 자, 구체적으로 뭐냐, 무슨 뜻이냐. 자, 제가 첫날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이런 걸 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건 안 합니다. 다음부터 안 하니까, 자, 오늘 할 때 반드시 외워놓으세요. 자, 소재는 뭘 소재라 그러냐니까, 행정구역 명칭 중에서 동까지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역 3동, 동까지를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농구 상계동, 동까지를 소재라 그래요. 자, 그리고 지번은 뭐냐? 모르겠다. 뭔 말이지, 지번이? 뭔가 떠오르긴 하는데 뭔가 정확히 안 나온단 말이다. 끈차. 땅지자 번호, 그건 토지 번호네. 토지 번호가 지번입니다. 한 필지, 토지 하나하나마다 숫자 번호 다 부여합니다. 거기 지번이에요. 토지 번호가 지번입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뭐지? 또 끊자. 자, 토지 목적이 지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이 토지는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목적을 다 정해놓습니다. 이 토지는요, 집을 짓게끔 하겠다, 집을 짓는 게 목적이다. 이 토지는 공장 짓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목적을 다 따라 정해놔요. 그 목적을 다 따라 정해놓는데, 그 목적을 정하는 기준은요,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지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집 짓는 용도다. 공장 용지, 그러면 이건 공장 짓는 목적인 용도다. 과수원, 그럼, 이거는 유실수를 재배하는 목적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용도에 따라 지목이 결정되고요. 자, 면적, 이거는요, 쉽게 생각될 겁니다. 크기입니다. 토지 크기. 자, 경계. 자, 경계가 뭘까요? 경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첫 시간이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용어가 전제가 되면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자, 경계가 뭐냐라면 경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네 건, 내 건, 뭐 이런 거 떠오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자, 경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요, 토지 외형입니다. 토지 외형이 경계입니다. 땅 모양의 경계예요. 자, 그럼 토지 외형의 경계다. 그러면 경계는요,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계는요, 다음 주부터요, 경계 개념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개념 지어질 겁니다. 한필 정하는 기준 뭐 이런 말도 쓸 것이고, 소유권의 범위 이런 말도 정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개념 요소가 나옵니다. 일단은 토지 외형,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자, 처음이니까, 공부한 지 한 20년 만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설명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단어 몇 개 적었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적었습니다. 6개 단어를 적을 때, 자, 이거는 다 밑에 점 찍었죠. 이건 또는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 그죠? 어떤 의미가? 여러분 책에요, 이래 나옵니다. 요렇게 전 것, 밑에 점 찍는 거 하고, 요거 하고 중간 점 찍어가지고 달라요. 밑에 점 찍는 거는요, 요 앞과 뒤가 독립적 의미를 가질 때 밑에 점 찍습니다. 중간점은요, 이거 독립적 의미가 아니라 이거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 중간점 찍어요. 그러면은 요거 밑에 점 찍었으니까 이 내용들은 각각 독립적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건 또는이라 그랬죠. 또는은 선택이잖아요, 그죠? 이것 또는 이거 이 말은 이것 아니면 이거 선택한다는 얘기는 같은 의미를 가질 때 또는이라 그래요.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말은 이거나 같은 의미를 가질 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둘 중에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질 때 또는이라 그래요.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가질 때 또는이다. 뭐 경계와 좌표 같은 의미네. 경계가 무슨 의미지? 토지 외형이지. 그럼 좌표 토지 외형이지. 무슨 얘기냐? 좌표를 XY 좌표 눈금자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모는 종이 생각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그거는 중학교 때 수학 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XY 모는 종이 그 있죠, 그죠? 그거는 수학 시간에 하는 거고. 지적법에서, 공시법에서 좌표 그러면 토지 외형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위에 이 작업을 하느냐니까 이런 겁니다. 자, 밑에서 위로 가볼게요. 경계가 토지 외형이고 좌표가 토지 외형이다. 자, 위에서 밑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경계로 나타내는 방법, 좌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래 되겠죠. 그럼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사용된다. 이 말은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토지를 전제로 뒀을 때 경계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것이고 좌표로서 외형을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겠죠. 같은 지역에는 두 개 쓸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경계로서 나타내는 지역과 좌표로 나타내는 지역이 따로 있다. 그럼 시험 뻔하지. 요렇게 매지시키면 맞는 거고 그럼 요렇게 매지시키면 틀린 거고 이게 시험 문제. 뭐 출제 시험 문제 내는 게 별거 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은 뭐 대단해서 안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매치시키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요 토지 외형을 나타내는 방법에서 두 가지를 쓴다.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토지 표시는 이런 것들이 토지 표시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한다? 토지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토지 표시 이거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어떤 설명을 하냐니까 다음 주에 합니다. 토지 표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음 주는 요거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거 토지 표시란 것이 오늘 안 외워져 있어 버리면은요. 다음 주 이게 이해가 안 돼 버려요. 그러니까 토지 표시가 뭔지는 머릿속에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요거니까. 자, 건물 표시. 건물 표시는 뭐냐니까 건물의 소재. 맞습니다. 지분이 뭐였죠? 토지 번호죠. 이게 토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건물 지분 없습니다. 건물은 지분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건물은 지분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집 주소 쓰죠, 그죠? 주소를 쓰자는 거죠. 주소 제일 마지막 숫자 들어가죠. 그럼 그 숫자는 뭘까요? 그 숫자는요, 지분이 아닙니다. 지분이 아니고,
건물의 경우는 지번이 없으니까 대지 지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단독주택 산다 칠게요. 자, 우리 집이 대치동 35번지다. 그러면은 대치동 35번지, 35번지는 토지 지번이 35번지인 거예요. 토지 지번이 35번지니까 건물의 그 집을 그대로 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하나의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만 있으면 토지 지번 하나 쓰면 되죠. 근데 그 토지 위에 건물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아파트 부지는 항상 한 필지거든요. 옆으로 6칸입니다. 위로 10층입니다. 60개 있죠. 60개가 그 대지 지번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대지 지번에서 보면 어느 건지 특정 안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 건물이 여러 개 있으면요. 그 건물을 특정하는 건물 번호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101호, 102호, 103호 이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필지 위에 건물이 여러 개 있다면 건물 번호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특정하게 특정을 위해서 단독주택이라면 대지 지번만 들어가요. 자, 그리고 건물의 종류와 구조. 묶어서 하나의 가치를 형성하는 거예요. 종류는 뭐냐니까 이거는 용도입니다. 건물의 용도. 주거용 건물 다르고, 상가용 건물 다르고, 창고용 건물 다르죠. 뭐 시골집 화장실 용도 다르죠. 그죠? 그렇게 부여되는 거고요. 자, 구조 이거는요. 제가 별도로 적진 않겠습니다. 구조는 1층, 2층 구조가 다르죠. 3층 구조 다르죠. 그 집을 지을 때 그죠? 시멘트 블록으로 집을 지을 수 있죠. 철골 콘크리트로 집 지을 수도 있죠. 구조 다르죠. 지붕도 그죠? 지붕도 슬라브 지붕 있죠? 기와 지붕 있죠? 다 다르죠. 그죠? 그렇게 구분되는 게 구조고. 자, 그리고 면적. 면적은 건물 크기고요. 자, 그리고 건물은 부속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부속 건물 이런 겁니다. 자, 법률적으로 개념을 정의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속 건물이라는 것은 동일한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 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골집 가볼게요. 시골집 가면 시골집 위치에 주거용 건물 하나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창고 하나 있죠. 왼쪽에 화장실 하나 있죠. 그죠? 자, 3개 건물로 구성됩니다. 시골집이. 자, 주된 부분은 위치에 주거용 건물이죠. 나머지 창고라든지 화장실 여기 부속 건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럼 아파트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 자, 아파트입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지역마다 시세가 다를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5억짜리 아파트 칠게요. 5억짜리. 자, 돈 5억 주고 분양받았습니다. 5억의 돈이 근데 내 돈 5억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땅값도 5억 들어가죠. 포함되죠. 건물값 포함되죠. 그죠? 자, 땅값이 2억이고 건물값 3억이라 칠게요. 자, 내가 505회 분양받았습니다. 자, 505호 분양받을 때 3억의 대금이 거기 돈 들어가 있죠. 그럼 내 돈 3억은 놓고 505호에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505호 분양받을 때 3억의 돈은요. 그 505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리고 나머지 부속건물 많습니다. 자, 아파트가 노인정 있죠. 독서실 있죠. 어린이집 있죠. 그리고 뭐 요즘 아파트가 내 커뮤니티실 있죠. 그죠? 그리고 헬스장 있죠. 그리고 관리실 있죠. 수의실 있죠. 이런 것들 내 돈 5억 중에서 일부, 저 3억 중에서 일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조금씩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내 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소유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러면은 가장 주된 부분은 어느 거예요? 505. 빼고 나머지 내 돈 들어가 있는 커뮤니티실,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노인정, 관리실, 수의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부속 건물이 되는 겁니다. 이해죠? 그죠? 자, 부속 건물이라는 것이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중에서 주된 부분 뺀 나머지 부분인데요. 그럼 제가 이걸 왜 부속 건물에 관한 얘기를 좀 공을 드렸냐 하니까 나중에 아파트 등기 절차입니다. 구분 건물 등기 절차에서 이게 공용 부분이 돼요. 공용 부분. 공용 부분이 되고 공용 부분 중에서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발전합니다. 발전하니까 여기에 관한 개념을 좀 잡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사실관계는 이런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은 요거다. 저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은 밑에 거고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은 이렇게 구성된다. 잡아두시고. 자, 권리관계입니다. 자, 권리관계라 그러면은요. 이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권리 다 안 불러보세요. 일상생활을 사용하면서 자, 상식적으로 아는 권리 종류를 보면 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전세과.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야, 아마.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냐? 뭐 사회생활은 어떤 일을 하셨냐에 따라서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아마. 뭐 지역권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권리를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는 권리를 다 적을 때 제가 소유권을 독립적으로 하나 떼놨고 그리고 이런 걸 나머지를 하나 묶어놨죠. 그죠? 이렇게 두 가지로 불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소유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묶었단 말입니다. 하나로 묶었다는 얘기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원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 원리가 없다면 제가 이렇게 묶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유권